가난한 청년이 하반신 마비인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신부의 모습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말의 서울은 마치 한 해의 먼지와 피로를 모두 씻어내려는 듯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퍼붓곤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깡마른 어깨를 짓누르는 이 모든 걱정거리를 씻어줄 시원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 26살이고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울을 화려한 기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꿈과 열정이 있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게 서울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발버둥 쳐야 하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쳇바퀴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마포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1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옥탑방입니다.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이죠. 이곳에서 가장 값진 재산은 아마 생계의 모든 길을 함께 달려주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일 겁니다. 2년 전 받은 경제학과 졸업장은 낡은 서류 가방 안에서 잠자고 있었고 그 대신 배달대행 플랫폼의 조끼와 낡은 바람막이가 저의 일상복이 되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도시가 잠에서 깨기 전에 시작되어 거리의 인적이 드문 새벽에야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작은 가게들의 짐 배달까지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녹초가 된 몸으로 방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번역이나 문서 작업 같은 부업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에는 연로하신 어머니와 한창 공부할 나이에 두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산업재해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갔던 날 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던 기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고 동생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를 열어주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번듯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동기들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고 셀 수 없이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중한 거절의 말뿐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경력도 없고 아무런 인맥도 없는 저의 졸업장은 수많은 우수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저는 더 이상 막연한 기회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살아야 했고 무엇보다 동생들이 계속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양복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대신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쉴 틈 없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컵라면으로 급하게 끼니를 때운 뒤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동생들은요? 어머니는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먹었지. 동생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요즘 일은 어떠니? 많이 힘들지는 않고. 저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일은 괜찮아요. 수입도 꽤 좋고요. 제 걱정은 마세요. 동생들 공부는 잘해요? 그럼 우리 민호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아왔잖니. 미나도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아주 열심이야. 둘 다 큰오빠 보고 싶다고 난리다.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착하고 공부만 잘해준다면 저는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달 말에 돈 좀 더 붙여드릴 테니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어머니도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머니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방에 내 벽을 둘러보자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이 그립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소박해졌습니다.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어머니와 동생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동생들만큼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의 밤은 길었고 저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구석에서 푼돈과 씨름하고 있을 때 아마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화려한 세상의 한 남자 역시 자신만의 고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성그룹의 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언론은 그를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한 살아있는 신화라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비즈니스 세계의 냉철한 결단력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백억 원짜리 저택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 뒤에서 그 막강한 권력의 남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은 그의 유일한 딸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박 회장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홀로 딸을 키우며 모든 사랑과 기대를 쏟아부었습니다. 서아는 아름답고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무척 고왔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자랑이자 그가 일군 거대한 제국을 물려줄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가 서아의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그녀가 탄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서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두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박 회장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 회장은 돈을 아끼지 않고 국내외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딸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지만 서아의 마음속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던 그녀는 말이 없고 어두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자신을 가두고 모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비싼 재활치료 프로그램조차 거부했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그녀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벽을 쌓고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박 회장도 딸의 고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설득부터 엄격한 강요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이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 텅 빈 눈으로 정원을 내다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딸의 미소와 삶의 의지는 사올 수 없다는 것을요. 깊은 절망 속에서 박 회장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계는 물론 상류층 사회 전체를 뒤흔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체면과 상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처럼 딸의 사업을 이어받을 유력 가문의 사윗감을 찾는 대신 그는 아주 특별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사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아를 위한 동행인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벌이나 집안,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내심과 깊은 이해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아가 삶의 희망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듣는 사람 모두가 경악할 만한 대우를 제시했습니다. 평생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거액의 보수가 포함된 종신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굳게 닫힌 딸의 마음의 문을 끈기 있게 두드려줄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두운 딸의 삶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줄 사람을요. 이 결정은
박 회장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딸의 미래와 행복 전체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특별 채용 공고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류층 사이의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언론에 포착되어 자극적인 이야기로 부풀려졌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는 온통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습니다. 대성그룹 박진태 회장, 수십억 원대, 사위 공채, 하반신 마비 외동딸의 신랑감 찾기, 인생 역전의 기회. 언론은 마치 영화처럼 가난한 신데렐라 남자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사위가 되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인 서아와 대성그룹의 막대한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무후무한 인생, 역전의 기회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벌과 외모를 갖춘 젊은 엘리트부터 오직 재산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까지 수만 명의 지원서가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아주 우연히 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처럼 배달 일을 하는 친구 지훈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우리 같은 놈들한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다. 화면에는 수십억 원대 사위 공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됐어. 그들만의 세상 얘기야. 그럴 시간에 배달 한 건이라도 더 뛰는 게 낫지.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잘 읽어봐. 그냥 딸을 돌보고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뽑는 거래. 조건이 인내심이랑 이해심이래잖아. 너 완전 그거 전문 아니냐? 어릴 때부터 동생들 돌봐왔고 착하고 성실하잖아. 혹시 아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이에는 평생을 가도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나 같은 배달 기사가 아니라 격이 맞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학벌 조건은 없다고 했잖아. 인성만 본다고. 너 그리고 멀쩡히 대학 졸업장도 있잖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잘 되면 너랑 내 가족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만약 이 재정적인 부담을 단번에 해결할 기회가 있다면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 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사위라는 허황된 수식어를 떼어내고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진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땡볕 아래 수천 번의 배달을 하며 단련된 인내심,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이해심, 그리고 가난 속에서 자라난 진정성. 그날 밤 옥탑방에 돌아와 저는 평소처럼 부업을 하는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찾아 읽었습니다. 가십성 기사는 건너뛰고 대성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식 공고문을 찾았습니다. 공고는 매우 정중한 어조로 작성되었으며 사위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모집 분야는 개인 케어 및 동행 전문가였습니다. 직무 설명은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보조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깊은 공감 능력, 끈기,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깨끗한 신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자 이것이 부자들의 장난이 아닌 진지한 채용 공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 막막한 삶을 벗어날 유일한 문일지도 모른다. 저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허황된 꿈이나 막대한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모든 진심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들, 그 중에는 전문 컨설팅 팀까지 동원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지방 출신 청년의 서류는 확실히 달라야 했습니다. 그 차별점은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닌 진정성과 구체적인 계획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배달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대성그룹과 박 회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서아에 대한 희미한 정보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물론 그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사고 전 그녀가 참여했던 몇몇 자선 활동에 대한 옛 기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학, 특히 우울증 환자나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책과 자료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과 자괴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에 대한 연민이 커졌고 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자기소개서 대신 손으로 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손편지야말로 저의 존중과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편지에서 저는 제 자신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려운 가정 형편, 제가 해왔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저에게 강한 인내심과 의지를 길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 동생을 돌보며 그들을 달래고 가르치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가족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관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서류의 핵심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들여 작성한 상세한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에 3개월 동행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녀를 하루아침에 낫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와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 작고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은 총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 경청과 이해. 첫 한 달 동안의 목표는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혹은 그저 조용히 함께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의 존재가 어떤 판단이나 요구도 하지 않는 편안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단계, 흥미, 유발과 연결. 그녀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음악, 좋아했던 책들. 그런 것들을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가져올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감 세트를 가져다 놓거나 그녀가 좋아했던 꽃을 꽂아두거나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작은 긍정적인 감정이라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단계, 직면과 재탄생. 가장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그녀의 신뢰를 얻은 후 마음속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털어놓도록 천천히 격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단 몇 걸음이라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삶의 작은 기쁨들을 보여줌으로써 재활치료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서류를 완성한 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큰 봉투에 정성껏 담아 직접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유리와 강철로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은 권력과 부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아마 그녀의 눈에도 저는 수천 명의 몽상가 중 한 명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건물을 나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머지는 운명에 맡길 뿐.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인생의 어두운 나날 속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서류를 제출하고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땀을 뻘뻘 흘리며 배달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낡은 휴대폰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 전화려니 하고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저는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준 씨 되시나요? 대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케어 및 동행 전문가 직책에 지원하신 서류 잘 받았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1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모레 오전 9시 저희 본사에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인데 참석 가능하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서류 더미 속에서 그들이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쁨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중요한 날에만 입는 하얀 셔츠와 짙은 색 바지였습니다. 유일한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감 있고 진솔하게 행동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대성그룹 빌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채용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지원자 대기실은 작은 강당만큼 넓었고 이미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소위 엘리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경영 전략이나 주식시장, 해외여행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 면접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상류사회로 진입하고 권력 있는 가문과 연결될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저의 진정성과 현실적인 계획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직원의 안내를 받아 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날카로워 보이는 여성 2명과 심리 전문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서류를 뒤적이며 배달과 퀵서비스로 가득한 저의 경력 사항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여성, 아마도 인사팀장인 듯한 사람이 약간의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력이 아주 독특하네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을 하셨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하는데 사무직 일자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일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돈의 가치와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대답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서류에 아주 상세한 케어 계획서를 첨부하셨더군요. 수많은 최고 전문가들이 실패했는데 이 계획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수님, 감히 제가 전문가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 계획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한 가지, 바로 이해타산 없는 공감과 끈기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치료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할 친구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심리치료사가 아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에 있어줄 친구로서 다가갈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이나 돈이라는 열쇠가 아니라 진심으로 매일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면접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인내심과 상황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수많은 상황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제 삶과 동생들을 돌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답변만을 했습니다. 면접실을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합격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본 모습을 다 보여주었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차 면접 이틀 후 다시 대성그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지막 면접인지 아니면 탈락 통보를 위한 절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닌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대한 방의 한쪽 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화려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과시적이지 않은 주인의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육중한 원목 책상 뒤에 박진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나이 들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두 눈에는 어떤 권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워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안께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이 자리까지 온 지원자는 자네가 유일하네. 저는 놀라움과 긴장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박 회장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서류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자네 서류는 아주 꼼꼼히 읽어봤네. 상세한 계획, 진솔한 편지.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진실을 담아낼 수도 없지. 딱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는 이 일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어설픈 대답은 바로 탈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 형편은 아시는 대로입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돈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계획서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일에서 하나의 도전, 저의 인내심과 진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기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봐왔습니다. 때로는 곁에서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수만 마디 조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기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책임으로 여기고 제 모든 인내심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깍지를 꼈습니다.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 세계적인 심리 전문가들이 이곳을 다녀갔네. 그들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과 최고의 약을 가져왔지만 내 딸은 변하지 않았어. 자네 같은 젊은이의 진심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회장님, 제 생각에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오히려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따님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그저 어두운 시간을 함께 걸어줄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깊은 지식은 없지만 저 역시 인생에서 어렵고 막막한 시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어둠 속에서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빛을 찾고 싶어질 때까지 그 어둠 속에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답이 이 철옹성 같던
남자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회장으로서의 위험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개월. 자네에게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주겠네. 그동안 자네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나와 집안 사람들의 감독을 받게 될 거야. 만약 자네가 서아를 다시 말하게 하거나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도 이끌어낸다면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될 걸세. 그렇지 못하면 자네는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떠나게 될 거야. 동의하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저는 보상금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니 감히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지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아, 내일 차를 보내겠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제가 사는 옥탑방 앞 좁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낡은 백팩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가진 재산의 전부였죠. 하얀 장갑을 낀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의 허름한 방을 보며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안락한 차에 앉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강남의 부촌이라 불리는 고급 빌라 단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높고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을 가진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성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고급스러운 실크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집의 집사인 김 여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태도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씨,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김 집사는 저를 데리고 저택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값비싼 예술 작품들까지. 집은 거대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제게 배정된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넓고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정원이 내다보이는 발코니까지 있었습니다. 제 10제곱미터짜리 옥탑방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낯섦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아 아가씨의 방은 2층에 있습니다. 김 집사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가씨 곁에 계시면 됩니다. 식사나 목욕 같은 개인적인 일들은 다른 도우미들이 돌볼 겁니다. 민준 씨의 임무는 오직 아가씨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민준 씨의 모든 행동은 저희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직 아가씨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박 회장이 말한 감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린 한 소녀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의심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김 집사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아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김 집사가 가볍게 노크하고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은 아주 넓었고 마치 공주님의 방처럼 하얀색과 연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문 쪽을 등지고 정원을 향해 앉아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깡마른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그녀를 감싸고 있는 깊은 고독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새로 오신 동행인 김민준 씨입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돌아보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녀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집사가 저를 보며 이제 시작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 씨.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는 작게 고개를 젓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넓은 방 안에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책꽂이에서 책을 한 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깊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파문도 아무런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너무나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휠체어를 밀어 그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도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그림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은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낯선 방에 눕자 박 회장님과의 약속, 그리고 고향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어쩌면 바깥 세상의 생존 경쟁보다 더 힘든 싸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거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서아의 방에 가서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고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작별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그 무서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하지도 보지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내심과 의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좌절감을 느꼈고 제 진심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 특히 김 집사는 늘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그들 눈에는 저 역시 이전의 사람들처럼 곧 포기하고 떠날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웠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그녀에게 말을 거는 대신 저의 세계를 그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갓 꺾은 꽃 한 송이를 그녀의 책상 위 작은 꽃병에 꽂아주며 그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고전 문학부터 소박한 단편 소설까지 그녀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감정을 담아 등장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려 노력하며 읽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작은 집, 푸르른 논밭, 우리 어머니와 장난꾸러기 두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낯섦, 어려움,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얻었던 작은 기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소연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유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이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 어머니 몰래 강에서 수영하다가 매를 맞았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주 작은 피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끈기 있게 다가갔습니다. 김 집사님을 통해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방 안쪽에 이젤과 수채화 물감을 놓아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그녀가 그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연주곡들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틀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리듬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그녀의 휠체어를 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란 나무잎 하나가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나무잎을 떼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크고 검은 눈동자에는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스치고는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그녀의 삶을 뒤덮었던 먹구름을 뚫고 나온 첫 번째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조각상이 아닌 살과 피를 가진 인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영혼으로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저는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열린 이상 저에겐 이 여정을 계속할 믿음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짧은 눈맞춤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죠. 저는 침묵의 빙산이 비록 표면일지라도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를 두렵게 해서 다시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그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희망을 품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주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화차를 끓여주었을 때 마셔보겠냔 제 질문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긍정이었습니다. 제가 책의 한 챕터를 다 읽었을 때 그녀는 곧바로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마치 제가 다음 장을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또다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격렬하면서도 어딘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서아는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희미했습니다. 시끄러워.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비록 불평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빗소리 때문에 불편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짜증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절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침묵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책 한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책 읽어봤어. 저는 놀라움과 기쁨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땠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어른들은 가끔 정말 이상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리니까요. 그녀는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동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서아는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책 속 인물에 대해 묻기도 하고 제가 튼 음악에 대해 한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그녀가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달콤한 승리였고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아의 변화는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제 곁으로 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아가씨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감사 인사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점차 이 집의 일부가 서아의 삶을 되찾는 여정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수습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분명히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3개월의 수습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아의 관계는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책과 음악 그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미소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바쁜 와중에도 집에 오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희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적을 가져온 은인이자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고 저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수습 기간이 끝나기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서아는 그녀의 방 발코니에 앉아 불 켜진 서울의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정원의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아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빛 아래 반짝였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모두에게 아주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겠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서아는 제 말에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용기를 내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줄래요? 저는 의자를 그녀의 휠체어 가까이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제게 허리를 숙여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노력으로 쓸모없어 보였던 그녀의 두 다리가 천천히 펴지더니 마침내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비록 몇 초간의 짧은 순간이었고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녀가 설 수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지난 1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거지? 서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그녀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서아 씨,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6개월 전부터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재활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매일 밤 몰래 연습했어요. 처음엔 벽을 잡고 몇 걸음 떼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길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숨겼어요. 아빠도 몰라요. 그녀의 고백은 제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름 모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왜 속여야만 했을까? 이 비밀은 너무나 거대했고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시점에서 제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고백과 그녀가 떨면서 두 발로 서 있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왜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아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 역시 밤을 새운 듯 눈 밑은 퀭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저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큰 기쁨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숨겨야만 했죠?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슬픔과 씁쓸함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세 장 속에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은 아빠에 의해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 가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지까지 모든 게 아빠의 계획 속에 있었죠. 저는 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고 제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숨막혔어요.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건 제 다리를 앗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를 주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완벽한 후계자가 아니게 됐죠. 처음으로 후계자로서의 압박감, 정해진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봤지만 저는 깊은 곳에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런 생각이 이기적이고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부담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해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웠어요. 아빠는 다시 저를 후계자의 틀에 가둘 테고 남자들은 제 자신이 아닌 대성그룹의 외동딸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겠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그럼 그 채용 공고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영리한 빛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건 아빠의 생각이었지만 저는 그걸 저만의 시험, 마음의 시험으로 만들었어요. 아빠는 제 마음을 치유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했지만 저는 휠체어와 막대한 재산 뒤에 있는 진짜 제 모습을 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거액의 보상을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을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말로 저를 위로했고, 어떤 사람은 아는 척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저를 웃기려 했죠. 하지만 그들 모두의 눈에서 저는 계산적인 속내를 봤어요. 오직 민준 씨만 달랐어요. 민준 씨는 저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서 들어주고 당신의 세계를 저와 공유해 주었죠. 어머니와 동생들 이야기,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들, 당신은 제게 다른 삶, 비록 힘들지만 진실되고 따뜻한 정이 있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당신의 진심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당신이 제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소녀가 이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한 줌의 진심을 찾기 위해 이토록 고통스러운 방법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부잣집 아가씨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가여운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 이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라는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거리감도 숨기는 비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이자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아는 눈에 띄게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억지스럽지 않고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걷는 연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 저는 그녀의 동반자이자 지지자가 되어 그녀의 불안정한 걸음마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제 팔에 의지의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하지만 결의에 찬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이나 영화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장 깊은 생각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서아는 어릴 적부터 유치원을 열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가려져 있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배운 경제학 지식을 활용해 고향의 농부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한 명은 부의 정점에, 다른 한 명은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자신의 열정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싶은 똑같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사이의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싹 텄습니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지하수처럼 조용하고 깊게 흘렀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존중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총명함도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의 연약함도 모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제게서 다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신뢰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려주는 순박한 시골 이야기를, 제 안에 있는 꾸밈없는 진솔함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걷기 연습을 마친 후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제게 이상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붉어진 뺨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삶에 와주어서.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서아 씨, 좋은 것들을 믿게 해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소설처럼 첫눈에 반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해심 속에서 싹트고 진심으로 가꾸어져 두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꽃을 피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인생의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굳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죠. 3개월의 수습 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고 저와 서아는 달콤한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요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서아 씨, 당신이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당신이 겪었던 압박감도 이해해요. 하지만 피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걷고 뛰고 온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서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내가 일어서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아빠는 또다시 나를 억압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려 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서아 씨, 이제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든 걸 마주할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박 회장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어요.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은 진짜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가서 당신의 진짜 소망을 보여드린다면 회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회장님이 걱정했던 건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강하고 자신감 있게 두 발로 서서 당신의 꿈을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지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서아 씨. 월급 받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돌봐주고 싶어요. 당신 아버지를 속이면서 계속 돈을 받는 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저의 진심 어린 말들이 서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삶과 아버지와 미래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도 한 번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할게요. 하지만 내 곁에 있어줘야 해요.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안도감과 행복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 영원히.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이나 식탁에서의 평범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가 결코 잊지 못할 모든 것을 바꿀 만큼 무게감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제 탄생의 발걸음은 가까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말 저녁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외부 약속 없이 집에서 딸과 함께 식사하는 드문 날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님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아의 단답형 대답의 대화는 금세 끊기곤 했습니다. 저는 방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두근거렸습니다. 서아를 보니 그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 회장님은 서아의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신문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습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안락 의자에 앉아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 여전히 딸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한 아버지의 한숨이었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는 생각에 잠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아빠. 박 회장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오랜만이었기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왜 그러니, 딸, 잠시만 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박 회장님은 신문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딸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온전히 두 부녀의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얼굴에는 극도의 노력이 드러났습니다. 팔의 근육이 솟아올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그녀의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아야, 너무 하는 거니? 박 회장님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앉아 계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힘겨움에 조금 끊겼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님이 완전히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두 다리가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휠체어의 속박에서 벗어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몸이 비틀거리고 두 다리는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섰습니다. 텅 빈 휠체어가 뒤로 살짝 밀려났습니다. 서하는 거실 한가운데에 비록 연약했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눈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늘 평정을 유지하던 남자의 얼굴에 극도의 경악이 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일어섰어요, 아빠. 그 단순한 한마디는 권력 있는 회장의 철갑 같은 껍데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던 기적, 전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얻고 싶었던 기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딸의 단단함을 느끼자 그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 경악, 후회,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거리감과 상처를 보상하는 아주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딸 서아야. 아버지의 품에서 서아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후계자가 아닌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한 아버지와 딸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재탄생을 알리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던 두 영혼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벅찬 행복의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거실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긴장되지 않았고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서아 옆에 앉아 마치 놓으면 기적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딸의 미소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서아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두려움, 사고 후 죄책감과 함께 느꼈던 해방감,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느꼈던 공포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마음의 시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박 회장님의 표정은 변해갔습니다. 처음의 기쁨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는 깊은 고통과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 딸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딸을 가두고 숨막히게 했던 황금세장이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꿰뚫어 보고 상대방의 속을 읽는 자신의 능력을 늘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서아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딸을 사랑하려 했지만 정작 딸에게 필요했던 것은 경청과 존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를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룹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정해진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제 꿈은 그저 작은 학교를 열어서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발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박 회장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와 서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가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고추 세우고 그의 분노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앞에 멈춰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굴복한 적 없던 남자의 숙인 고개였습니다. 고맙네, 민준군.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잠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와서 내 돈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었네. 내 딸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어서 고맙네. 내가 틀렸었어. 나는 끔찍한 아버지였네. 그리고 그는 서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재산이 짐이 된다면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는 저와 서아, 우리가 꽉 잡고 있는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온화하고 안도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준군, 자네에게 어떻게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더 이상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겠네.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나 대신 내 딸을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게. 그의 말은 축복이자 가장 정중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신분과 집안의 모든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저는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그의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서아를 보니 그녀는 눈물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빛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적인 그날 밤 이후 저택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대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꿈과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안부를 묻고 제 미래 계획에 대해 물으며 창업을 한다면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변화에 서아는 무척 행복해했고 부녀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박 회장님은 성대한 약혼식을 열어주고 싶어 했지만 서아가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해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회장님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딸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촛불과 장미도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함께 산책하다가 그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평생 곁에서 당신을 돌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뺨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물질보다도 진실한 약속이 더 소중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아가 원하던 대로 열렸습니다. 언론도 정재계의 거물들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의 추억이 깃든 저택의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수많은 생화로 아름답게 장식된 공간이었습니다. 하객은 서아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무엇보다 중요한 저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두 동생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화려한 곳에 와본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과 서아의 따뜻한 환대에 금세 어색함이 풀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어머니와 박 회장님이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 회장님이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할 때였습니다. 서아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아직 조금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과 강인함이 넘쳤습니다. 박 회장님이 서아의 손을 제게 건네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서약을 하며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 진심 어린 축복과 즐거운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족들 곁에서 행복해하는 서아, 즐겁게 이야기하는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신 박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청년에서 이제 저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기적이 있었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서아는 그룹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서아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상류층을 위한 비싼 국제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현대적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의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지시하는 원장이 아니라 매일 학교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직접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고 장난감 하나하나를 고르고 교사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얼굴은 늘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싹 틔우기라는 이름의 그 유치원은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사랑과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고 자신감과 강렬한 삶의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 또한 처가에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격려와 장인어른의 조언을 받아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스마트 농업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돕고 싶었던 대상은 바로 제 고향의 농부들이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의 사위가 아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 기여하고 싶은 고향의 아들로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굳어진 전통적인 경작 방식을 바꾸도록 농부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증명한 시범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다가간 결과 저는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그들에게 우수한 품종의 종자, 스마트 관계 시스템, 그리고 작물 관리를 위한 앱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부들이 더 이상 판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 고향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깊은 인문학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키워준 땅에 대한 저의 감사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은 박 회장님도 새로운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룹 경영의 상당 부분을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맡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독한 노년 대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기쁨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제 회사의 특별 고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은 이제 막 시작한 제 회사의 값진 조언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회사는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아마 매일 오후일 겁니다. 일이 끝나면 그는 서아의 유치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첫 손주를 직접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님이 이제는 작은 손주의 손을 잡고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인내심 있게 대답해주는 모습은 따뜻하고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물질적 유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행복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몇 년 후 우리는 예쁜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아의 유치원은 점점 더 발전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제 회사도 규모를 확장하여 다른 지역의 농부들까지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 회장님의 저택에 살지 않고 크지는 않지만 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만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는 우리 가족을 현대판 동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재벌가 딸과 결혼한 이야기, 거대 기업의 변화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는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 용기를 냈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공과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대성그룹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서아의 가장 큰 성공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머리로 꿈의 학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성공은 재벌가의 사위가 된 것이 아니라 제 지식으로 고향을 돕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작은 정원에 다시 모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손주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아버지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내려와 온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평화롭고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은 때로 멀고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바로 자신의 열정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두 발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